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동료 여교사에게 이른바 성적 괴롭힘을 가한 가해교사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이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부족 우려, 그리고 지방의원 후원금 불허 위헌 결정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MBC 사태를 둘러싼 언론의 역할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 요약해 주시죠. 그 정읍의 한 고등학교 60대 남교사가 20대 여교사에게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널 책임지고 싶다, 존경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성적 그리고 협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100통이 넘게 이런 문자 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좀 보냈었는데요. 문자를 보낸 시간 또한 새벽이나 명절, 연휴, 방학 기간 이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있어서 많은 시민단체와 이제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네, 하루 최대 100통의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지속적인 괴롭힘인데 징계는 정직 2달에 그쳤습니다. 네. 처벌 수위도 문제지만 또 해당 가해교사의 변명도 좀 가관이더군요. 네. 피해를 참다 못한 이 해당 교사가 학교장에게 이를 알렸지만 학교는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좀 무관심으로 좀 일관했고요. 결국 피해 교사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학교 재단 측에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제서야 학교는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가해 교사를 정직 2개월에 처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가해 교사의 변명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징계위가 열린 기간에도 학교에 이제 출석을 해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학교 전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자신이 탈모약을 먹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문자를 보낸 것도 다 지금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용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고요. 결국 가해 교사의 제대로 된 발언은 좀 반성은 없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교원과 시민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위원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해 파면과 교육청에 특별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학교 측의 입장은 피해 교사가 재심의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심의 조치를 열겠다, 이런 좀 미온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전북교육청은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특별 감사와 이제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사실 이 징계가 11월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2개월이란 정직 기간은 어떻게 보면 방학 2달 동안 잘 쉬고 새 학기에 복귀해라, 이런 메시지로도 좀 읽힐 수 있거든요. 과연 이런 정직 2개월이란 처벌이 과연 피해 교사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모쪼록 피해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2차 가해가 염려되는 상황인데도 학교 측에서는 적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졌죠? 네, 사실 피해 교사가 피해 사실을 일찍이 해당 교장에게 알렸기에 만약 학교 측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라도 좀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해당 학교는 이 문제의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나서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나이 드신 분이 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일관했고요. 당연히 열었어야 될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나서야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제 교무실을 분리하는 등 그때서야 때늦은 이제 조치를 좀 했고요.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이 학교와 재단 측이 해당 교사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이 좀 과실이 큰데도 이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처분은 너무 관대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책위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해서 해당 학교와 재단 관계자 등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진전될지 네. 예측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일단 이 가해 교사가 이런 식의 행동을 좀 오랜 기간 지속했다라면 이 피해 교사가 한 명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특별 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지금 현재 피해 교사가 이 가해 교사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교사들에게는 이 교육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성적 청렴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만약 죄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이 교사가 좀 해임이나 파면에까지도 좀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4만여 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17년 8월 이제 전라북도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하고 기쁨을 만끽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당시 전라북도는 그 유치 확정 이후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서 앞으로 프레 잼버리 대회와 본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좀 언론에 호언장담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7월 코로나19를 이유로 새만금 프레 잼버리 대회가 개최 2주를 앞두고 취소되는 등 안팎으로 좀 내용을 겪고 있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잼버리 9개월을 앞두고 여전히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전라북도와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프레 잼버리에 대한 좀 준비 부족이나 또 코로나19를 이유로 1년 연기 신청을 했는데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를 거절해서 내년에 예정대로 8월에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럼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려되고는 지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짚어보면 일단 내년에 치러지게 되는데 이게 8월에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 해안가에 이 고온 다습함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이제 폭염이나 폭우, 곤충 이런 문제 등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문제로는 이 잼버리 대회가 있지만 다른 전라북도 내외 시도와 연계를 해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이 돼야 이 청소년들이 좀 그것들을 이용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좀 미숙함이 있고 좀 지역에 대한 좀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네. 새만금 잼버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라고 하겠는데 가상현실 체험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MBC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2년 전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이 잼버리 대회와 연계해서 가상현실 체험관 그리고 고급 호텔을 지어서 이 청소년들이 좀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 한 상태지만 아직 공사가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가상현실 체험관에 관련해서는 813억을 투자해서 올해 6월까지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꼭 완공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최근에서야 이제 공사에 대한 협의가 이제 시작된 상황이고요. 새만금 신시도 호텔 또한 400실 가운데 200실을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지만은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두 시설 모두 세계 잼버리 대회까지 이 공사가 완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새만금 개발청은 막대한 경제 효과를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거둘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좀 한 상태로 좀 기대감만 키운 꼴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나 많은 시민분들이 좀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잼버리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분위기가 달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홍보와 인력 동원 대책이 마련돼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좀 걱정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4만 명의 청소년들이 오는 것이니만큼 이 정부 중앙부처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 정부 중앙 부처에서는 소관이 여성가족부입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이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성가족부에서 이 잼버리 대회에 얼마나 많은 좀 관심과 좀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이 국내 참가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지금 현재까지 참여 인원을 밝힌 사람들만 3만 5천 명이고 최대 아마 4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 막상 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참가 인원수가 1,4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1991년 이 30년 전 강원도 고상에서도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참가했던 학생 수가 4,000명인데 이제 지금 그 절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좀 참가 인원이 적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이번 잼버리 대회가 좀 사람들에게 좀 매력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세계 잼버리 대회는 전북을 세계에 홍보하고 미래 인재인 청소년들에게 큰 이벤트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좀 치러내서 우리 전북이 절대 다른 도에 밀리지 않고 좀 전북 시민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네.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들 뭐 홍보 물건 등을 좀 보면 후원 계좌를 좀 적어놓고 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뭐 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방 후원금 제도가 도의회나 시의회 같은 지방 의원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정치자금법 제6조 때문인데요. 이 정치자금법 제6조는 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예비 후보자, 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뭐 지역구 총선 후보자 이런 식으로만 정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들은 좀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이 지방 의원들은 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제한적으로 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됐을 때는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선거가 네. 종료되면은 또 후원회를 바로 또 해산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 시절에는 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선거 기간이 끝나면 후원회를 바로 해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지방 의원만 후원회를 금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이 지방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가 공약을 지키고 또 정치 활동을 제대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좀 사실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것도 좀 있기는 마련인데 이 당비와 이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 좀 이런 좀 불만이 있는 상태고요. 또 정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 뜻이 있고 좀 실력은 있지만 이런 좀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좀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지방의회에서는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전라북도의 의회 한 의원이 3년 전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3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헌재에서는 이제 지방 의원의 후원금 모집을 제한하는 이 정치자금법 6조가 이 뭐 평등에 좀 위법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방 의원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 의원의 역할이 또 많이 증대되고 또 이런 의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원활히 의정 활동을 하려면 지방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좀 모집하여야 할 좀 근거들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필요성을 우리가 좀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정치자금법 후원 이런 게 좀 생기면 가장 염려되는 게 이제 부패나 이제 뭐 비리 이런 것들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청렴성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후원의 자체를 이렇게 지금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대선 후보들과 비교했었을 때 이제 불합리한 차별로서 이제 평등권을 좀 침해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헌재 판결이 좀 내려졌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좀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헌재 뜻을 존중한다면 이제 지방 의원들에게도 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은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국회에서 가장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의원들이 결국 이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그런 후원금이 들어오는 공약들에게만 좀 집중하지 않도록 그런 의정 활동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좀 수단이 목적화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될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법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체크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